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박사께서는 카자흐스탄, 몽골, 그 중앙아시아를 다니시면서 역사를 공부하라 그랬더니 그 역사 공부는 안 하고 샤머니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아, 이유를 대야 됩니까? 샤머니즘 공부를 갑자기 왜 샤머니즘 공부를 했는데 샤머니즘 내가 전공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전공이 국제관계입니다. 지금도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고요. 하지만 제가 국제관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국가 간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를 좋게 하거나 여러 외교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하려면요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사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실크로드가 열리는데,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는 그 국가들과 친해져야 되니까 고대사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서 잘 해석이 된다면은 우리는 실크로드에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실크로드의 공동 역사를 연구한다,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샤머니즘 쪽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누차, 농경민족, 유목민족 자꾸 얘기했는데 이 얘기 자꾸 왜 하냐면요, 유목민족은요 천문의 바탕을 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천문사관을 이해를 못하면요 고대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샤머니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김정민 박사는 저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저는 한국 무속 샤머니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구사 공부를 하게 됐어. 상구사 속에 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정반대로 하셨는데, 근데 김정민 박사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제야사학자나 모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천선의식, 장자의식, 뭐 이런 자긍심을 한 방에 그냥 확 문드려 버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 공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들 좀 해주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너무 쇼크 받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보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미국 유목민족이에요. 서양 대부분 유목민족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역사를 가졌을 땐 유목민족의 역사가 강했을 때지 농경민족의 역사가 강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괜찮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강약은 유라시아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제야사학자들도 그렇고 강단사학자들도 그렇고 18세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민족주의 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민족 이런 거 없었어요. 서양으로부터 학문이 들어오면서 단지 신조 선생님도 서양의 그런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 나와 비하의 투쟁이나 이런 거 다 서양의 사상에 어쨌든 기반은 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한민족 지상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저는 12한국 존재했다고 보거든요. 이걸 해석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카자흐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정보를 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었고 얘네들은 우리의 식민제국이었구나, 속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민.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 너희가 아래. 속민이에요. 그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볼까요? 또라이로 봅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통해요, 그런 역사관이.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대기하려고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비판 많이 하죠. 그럼 우리와 중국의 동북공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생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왜 쿠릴타이라든가 원탁회의 동등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옛날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유목민족 반시계 방향 도는 거 천문을 종교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했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라시아의 고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해야만 실크로드가 뚫리고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변방 한국이 중원과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관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일본이 국력이 한창 성장해서 잘 나갈 때 황국사관을 만들죠. 황국사관이에요. 지금의 일본 사관은 황국사관 아닙니다. 그때에도 내선 일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했죠. 뭐를 중심으로?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이 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상하 계급을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 나서 그거 수습하다 결국 망한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유목민들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우리 무당들도 똑같아요. 네. 우리 무당들이 구슬할 때 윤풍을 도는 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네. 이게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방향으로 돌기 네.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순방향이라 그랬고 네. 그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축제나 운동 경기나 의식은 다 왼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올림픽 육상 경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육상 경기도 내가 오늘 낮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올림픽 경기 육상 경기가 왼쪽으로 돈다니까 애들이 잘 인머리가 안 돼.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왼쪽인지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머리를 껴었던 거예요. 별의 순행 원리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 김정인 박사께서는 파미르 네. 파미르 고원은 평균 고도가 4,000m라고 합니다. 고도 4,000m 파미르 고원을 이제 우리 인류의 시원지, 네. 발원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모릅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고대사는 홍수 이후예요. 그냥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홍수가 났으니까 제일 높은 쪽 올라간 산에 거예요. 올라가야 산에 살아남죠. 올라서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다 네. 피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당곡이나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거 뭐 한홍천왕이 하늘선 내려왔고 시리우스 베르스 우주선 타고 내려왔나? 안 그러면 파미르 공원선 내려왔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 똑같으니까 그 헷갈려요. 그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고대 기록을 보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후기로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걸 그렇게 묘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한홍천왕이 항상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니까 하는 천재가 3,000명 뽑고 야 한번 가라 싹 보내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나도 제일 치면 하늘에서 내려와는 생각인데 자꾸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 파미르 높은 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뭐 그런 네, 생각 좀 맞습니다. 들고. 그런데 저 프랑스 동굴에서는 뭐 벽화에 뭐 비행접시도 막 나오고 뭐 로켓도 막 나오고 네. 그 벽화 그거는 뭐 우리가 우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또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홍수 이후만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을 얘기하게 되면은 골치가 역사께서도 네. 또라이 직을 다기 때문에 저는 홍수 이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파미르 이전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네. 김정민 박사께서는 늘 이제 김정민 박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민 박사는 늘 역사의 해석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 국수주의자냐? 이건 뭐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역사 연구를 할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역사 뭐 해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밥 나고 쌀 나옵니다. 왜냐? 저는 아예 그쪽으로 목표를 맞췄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 했으면 역사관이라고 한 겁니다. 사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관. 동북공정은 뭐에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국익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럼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일본 땅이라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국익 관점이에요. 영토 확장되고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진실이다 한번 얘기해. 자, 아주 그러면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한사고니 문제가 평양과 요동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는 거의 100% 요동설이라 하시겠죠. 자, 결론은 그걸로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죠? 저는 항상 그게 중요해요. 뭘 얻을 수 있냐예요. 뭐 만질 수 있는 거. 한사고니 평양이냐 이쪽이냐는요. 학자적인 논쟁이고 누가 승리하든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만은 제가 관심 있는 건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뭘 받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만주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세기에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어떻게 무역 루트를 우선권을 잡고 다른 외국인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들과 어떠한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공통점, 어떠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맞춰서 역사적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범알타이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혈통 없다, 닭강그리 무너뜨렸다 해서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영역의 확장이에요. 네, 네. 이렇게 지금 김정인 박사께서 우리 일반 재해학자나 국내 학자들하고 같이 다르게 역사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국익에 도움이 안 돼서요. 국익-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국익에 국익- 도움이 안 된다예요. 아니 네. 유목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 농경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에 당연히 기반을 둡니다. 여러분 식민사관도 사실에 기반 둡니다. 없는 거
그 스토리텔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얘기했죠. 어떤 진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사관이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범알타이적으로 보려고 한 이유는요. 세계적인 무역의 루트라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된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정보로 다가오는데 이거를 모든 것을 한민족이 한다는 식으로 이루게 되는 순간 모든 건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박수 받고. 제가 아마 그렇게 발표했다면 저 모셔가려고 여러 사람 단체들이 끌어갔을 겁니다. 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그거는 국익을 해칩니다. 그런 방식은요. 과거 일본의 황국사관과 매우 닮아있게 되는 거예요. 몽골인, 카자긴, 부리아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묘족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네. 제가 2001년도에 중국 묘족 마을 갔을 때 네. 묘족 마을 가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묘족은 우리하고 동질성을 가진 동족인데 논농사를 짓는다는 그 묘자인데 네. 묘족들이 그 기주성 그쪽 한 기퉁에 산골짜기에 꼴짜기에 살아요. 네. 산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묘족들이 산에서 돌산에서 흙이 좀 있는 데다 강냉이 심어서 기어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한영해 주러 나온 그 묘족 처녀들이 19살, 20살인데 키가 155밖에 안 돼요. 고기 안 먹으니까 쪼그라. 그럼 너무 적어. 나는 거기서 너무 가슴 아팠어. 걔들이 치우천왕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민 박사께서는 묘족과 우리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개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묘족하고 우리는 혈연 관계가 있는데 주로 신라 사람들하고 매우 관계가 깊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천문대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명, 즉 신라죠. 지명과 초나라의 즉 묘족이 세운 건 지명 같아요. 고로 고구려 백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신라 가야랑 묘족은 혈연 관계가 매우 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그 농사를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한민족 음식을 잘 보세요. 야채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물이 발달돼 있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침이 잦아서 먹을 게 없어 들어가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종교 계급은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기만 민족이지만 채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 무당들도 육신 소신이 있어요. 육신 소신이 있는데 육신 소신은 즉다시 시베리아 샤만들의 백샤만 흑샤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소신들은 무당들은 육식 안 해요. 다 풀만 먹지.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정인 박사께서 정치 경제를 외고하셨는데 역사와 정치 경제의 역학관계는 매우 깊죠. 우리가 일단 당장 동북공정부터가 이미 현 생활에 지금 다와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다만 지금 제가 그 역사적 관점을 범알타이즈라 보는 거 아까 실크로드 개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사실 제야와 강단의 그 갈등은요. 사실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이냐 민족주의냐에 묶여 있지 않나요? 거기에 거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하던 시기에 많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러시아의 적군파랑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적군파 오늘날 얘기하면 빨갱이에요. 근데 당장 미국은 없고 만주랑 러시아에서 독립운동 하는데 러시아랑 당연히 협력해야죠. 그래 무기도 받고 싸우지. 근데 해방되고 나서는 더 이상 미국과 독일, 일본이라는 전쟁 구도가 아니라 맹전이라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라는 세계가 되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 빨갱이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주리로 못 들어가고 이게 제야로 빠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역사적 해석과 논쟁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21세기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역사가는 강간이 됐던 제야가 됐던 18세기 서양의 민족주의 사관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세계 무역과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 교육과 글로벌리즘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이 갈 수 없는 학문이에요. 세계화가 발달하면 역사는 없어져야 되고 역사가 발달하면 지역 경제로 고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니죠. 결국 세계화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인데 세계화 역사를 어떻게 같이 갖고 있느냐라는 논쟁에 지금 이 18세기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에 그 부분의 논쟁이 이 부분에 해답을 주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섞을 때가 됐다 보는 거예요. 21세기 미래지향적일 때는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민은요. 이게 뭐 종북이냐 빨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화의 민족의 정체성과 세계 무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은 무엇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제야도 답이 안 나오고 있고요. 강단도 답이 안 나와요. 그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왜냐? 민족주의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세계하면 역사가 죽어야 된다. 네. 그 실질적으로 프랑스 이런 데서도 역사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 아니 문제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네. 경제가 발달하려면 강간 산업이 발전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께서 세계하는데 무슨 국사가 필요하냐 국사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범알타이주의 역사관이라는 거는 한민족의 자존심을 아까 얘기했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확장함과 동시에 정체성을 같이 가져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유목민족 사고방식. 지금의 세계무역이라든가 자본의 흐름은 전형적인 기만민족식입니다. 그렇죠? 농경 기반이 아니라 막 다국적이면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우리도 왔다 갔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유목민족 사회예요. 이런 현대판 유목민족 사회의 주류 속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면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야겠죠. 단순히 몸이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머리까지 적응이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는 농경사회의 시스템에서 태어났고 그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았고 거기 물들었기 때문에 백날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아니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짧은 기간 동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력은 있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거 했기 때문에 정신 바꾸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네, 될 겁니다. 정신 네. 바꾸기가 물질 바꾸기보다 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김정민 박사 말씀처럼 우리도 여기 계시는 분이 앞장서서 우리가 한번 싹 바꿔봅시다. 우리 다 같이.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냥 생긴 것 같죠? 유럽연합에 대한 고민은 5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유럽이 신대륙 발견하고 대량의 금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막 발전할 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연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네덜란드랑 독일 북부에 대한 길드 연합을 갖고 와서 베네룩스 3국이 생기고 이게 유럽 연합이 되고 지금의 EU가 됐는데 이 배경에는 카톨릭과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 그다음 문화적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크로드가 열려서 유라시아의 실크로드가 쫙 열릴 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철학과 역고대사예요. 똑같아요, 유럽이랑. 그럼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실크로드 국가와 찾아낼 수 있어요? 고대사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여기서 문화라는 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탱그리 사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군이라는 용어보다는 탱그리 쪽에 더 단어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범유라시아적인 통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계신 분들한테 네. 질문을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잘하시는 분한테 이 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했던 조선연방 시스템입니다. 샤머니즘한 이념 하에 왕권은 절대 세습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목초지는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나 약한 민족은 동등하게 원탁에 앉아서 자신들의 목초지를 결정해서 이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국가를 3분할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는 이 시스템을 가지면은 탱그리 자손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목 사회에서는 네. 이제 왕도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이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쪽에 켈트족, 지금 사라진 켈트족들이 바로 그런 형태였거든. 켈트족이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얘들은 전쟁하기 전에 그 켈트족의 무당이라는 드로이드들이 마술을 걸어서 옷도 안 입고 맨몸에 막 정신없이 싸워버려요. 그래서 전쟁도 그렇게 잘하는 켈트족이 왜 로마 제국한테 망했느냐? 켈트족도 부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부족을 하나하나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때 켈트족도 왕을 지명하고 왕을 죽이고 무당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 바로 샤머니즘 사이에서 시작되는
그런 풍습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김영기 의장님, 예. 그럼 신앙과 불안과 바람의 그 역할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걸 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민족과 유목민족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국권민족과 이런 세 개가 같이 결합해서 한 것 같지 너무 유목민족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약간 어폐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이게 예. 우리 김영기 의장님은 이제 한반도에서 팽창해서 대륙으로 나갔다 이제 그런 설을 주장하시는데 한반도에서 만년 역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딴 데도 만년 역사 되게 많습니다.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홍산 문명일 때도 뭐 인류 최초의 문명 그보다 더 오래된 거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저는 그래서 최초란 말을 안 씁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 나중에 된통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농경민족은요. 유목민족을 지배하지 못해요. 일단 싸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은 목초지를 공유한다고 했죠. 내 양이에요. 내 가축, 내 집이에요. 그러면서 초원에서 살면서 나의 발언권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 왕이 근데 농경국가는 어떻습니까? 봉건지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려갖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먹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농민군은요. 동기가 없어요. 전쟁이 이기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노예가 돼야 되는데 유목민족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목초지를 지키는 거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당백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전 세계의 역사를 봐도요.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을 이긴 역사는 없고 지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문화라는 거는 지배계급의 문화예요. 그렇죠? 바로 유목민족의 문화입니다. 기록은 누가 합니까? 유목민이 지배하니까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민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한민족의 지배계급은 유목민 위주로 나갑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저도 예전에는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생각이 우리는 농경이 아니고 기마민족, 유목을 했던 민족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된 이유가 우리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당군 시대에 오가가 다스렸다. 그다음 오가에서 팔가가 됐다. 구가, 마가, 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면 소신을 보신 거예요? 소를 좋아하는 부족이요? 내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에는 구가는 개를 많이 키운 민족이고 네. 우가는 소를 엄청 많이 네. 키운 민족이고 구가는 소를 많이 키우는 것보다 개를 잘 다루는 민족 응가는 매를 잘 다루는 민족 그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무트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당곡이나 그런 당군 세기 이런 걸 받아라도 거기 나오는 그걸 봐서 우리는 기마민족일 가능성이 더 많고 우리는 유목민족일 확률이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는 마신과 불안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 그걸 삼군가 통치 시스템은요. 종교적으로는 북극성을 보유하는 자면태면 천시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별자리의 위치를 대표하는 왕의 세력, 왕비의 세력, 귀족 세력의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가 통치라는 엘리트 지배계층이에요. 유목민족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는 3분할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 점령해서 그 땅이 자기 국가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도 3분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익 배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특정 부족이 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거든요. 그래서 항상 힘의 균형 원칙이 유목민의 전형적인 외교 스타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북방 계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70%가 남방 계열, 베트남이나 버마나 라오스 유전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쪽에 유라시아 쪽만 말씀하시니까 이 남방 쪽으로 연결된 이것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은 묘족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성재 회장님 말씀하셨던 묘족의 처녀들이 155 정도 미만이다. 그거는 사실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고산지대 살면은 그만큼 체온 유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 80~90%를 체온 유지로 쓰기 때문에 키를 키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유전인자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요. 고산지대라도 키는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야채를 먹어서 그래요. 부리아테인은 키가 2m예요. 무진장 큽니다. 러시아인보다 더 키가 커요. 왜냐?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요 근육이 발달하고 키가 진짜 커집니다. 그 진짜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가면 여자들 몸매가 서양인 뺨쳐요. 동양인이라서 신체 조건이 불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왜 그러냐면요 야채를 먹으면 우리 소가 위가 4개인가 5개죠. 왜 그렇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야채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하려고 위가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체 짧아지고 상체 길어집니다. 거기에 온돌 문화로 쪼그려 앉으면 다리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제일 짧아요. 무릎 꿇으니까. 우리는 양반 다리가 중간 정도. 중국 애들은 다리가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 먹고 의지에 앉으니까. 예. 그래서 북방 민족은 고기 먹고 의지에 앉아요. 아주 신체 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현재 이런 체형이라는 게 결정된 것 같아요. 예. 요즘 애들 좋지 않습니까 몸매? 지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배계급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도 지배계급의 역사와 사관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살았으면 지배계급은 10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10명의 사관만으로 이 밑에서 있던 이제 피지배계급의 또 전부 다 따라서 그 지배계급의 사관을 갖고 글로벌하게 나가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뭔가 좀 모든 전 세계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지배계급의 역사예요. 패자의 역사, 피지배계급 역사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지배계급의 역사입니다. 다만 제가 유목민의 역사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 유목민족은 지배자와 피지배의 간격이 좁다니까요. 누구나 동등하게 강하든 약하든 좋은 땅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농경민족적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왕이면 당연히 아들이 왕진이 되는 거고 내가 양반이면은 내 아들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는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목민족 사관을 선호하는 거예요. 둘 다 승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목민의 역사관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제야사학이랑 강단사학이 섞여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역사를 훼손시킨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게 섞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자 이제 섞이고 안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고대사를 보면 일단 굉장히 오래된 역사부터 시작되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엄청난 불합리하고 억울함의 역사입니다. 고대사 보세요. 맨날 억울하게 터지고 망한 그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바뀌어요. 이 지금 제도군사학이라고 하는 강단사학이 의도돼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에 대항하는 그 용어상으로 민족사관이라고 지금 칭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토크쇼도 그냥 묻혀버리는 학술 모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세계사에서요 따지고 짚고 넘어갈 역사는 무진장 많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학살의 역사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켈트족 말씀하셨죠. 그 역사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무진장 많아요. 근데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해결 못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가 먼저 가지고 새 옷을 입고 먼저 그것에 주도를 갖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단사학은 그 논리로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예전에 한때 한단고 괴롭혀서 막 불다가 요즘은 환빠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제야사학자들을 비판하는 강단사학자들이나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역사 강의를 하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역사 인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이 21세기의 논리에 맞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단하고 지금 우리는 싸우는 건 뭐랬습니까? 아까 1945년부터 50년 해방기 이후에 이 논쟁이에요. 지금 논쟁이. 이걸 가지고 바르다 아니다는 정의를 하는 건데 우린 21세기를 삽니다. 그때 못 해결한 문제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상처가 나서 아물었어요. 그게 제대로 아물었건 잘못 아물었건 아물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 세대를 기억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 애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내가 살면서 무엇이 고민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강단이나 제안이나 패러다임이 제시가 되냐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 지금 그 방식대로 하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 강의 해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오나? 안 옵니다. 젊은 애들이 안 들으면 누가 그 역사를 듣습니까? 근데 아까 계속 지배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년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배계급의 사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른 사과이 아니고 화해가 계속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과연 미래는 있는가? 근데 김정민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어떤 새로운 비전 제시는 너무너무 제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아까 화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프랑스 역사 교육을 안 시킨다라는 것도 살짝 역사교육 해야 되죠. 예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아까 그런 얘기 살짝 지나갔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과 세계화라는 걸 어떻게 병행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그 대안을 지금 김정민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저는 그 기존에 그걸 화해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처 치유 정말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어떤 정신을 바꾼다? 그게 과연 쉬울까?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대로 여기 머무르면요. 우리는 머무를 동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 변하고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 사람들도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야겠죠. 주목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어떤 자기네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듣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라는 게 고대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배워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안을 나와야 돼요. 일단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대중의 관심이 생기고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좀 귀를 기울이지 이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아유 이제 귀찮다. 아유 그냥 내 밥 먹고 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잊어져 간다고. 그 대표적인 이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아니 여기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지 않는 역사가는 앞으로 점점 소외되고 사라질 겁니다. 강단 역사 교육이 그렇다고 해서 대중한테 안 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대방 흠집자는 건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좋은데 이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거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을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뭔가 방향이 나와야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살도 붙이고 하면서 현실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것을 100% 옳다 생각하지도 않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변 사례를 좀 보자예요.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저는 항상 전략이 이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이거 일본 사무라이처럼 전쟁에 졌다 할복해서 자살하는 건 저는 아주 관심 없어요. 왜냐? 저는 장렬하게 죽는 쪽보다는 비겁해라고 살아서 이기는 쪽이 더 목표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신선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뭔가 다르다, 새로운 거. 이거 역사학계에서 제시가 안 되면은 계속 멀어질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하실 때마다 느끼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몽골의 그 징기스칸은 우연히 나온 지도자인지 아니면 몽골이 내는 그런 DNA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 영웅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은 생존하려고 싸운 사람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러다 정복 활동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징기스칸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목민족과 기머민족을 자꾸 제가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목민족적 이 정신을 갖잖아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농경민족적 관점은요. 현상 유지와 방어의 개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농경민족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고 뭐고 할 때마다 맨날 수동적이에요. 뭔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뭔가를 제시했을 때 우리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상대방이 치면 그때 대응해요. 이거는 우리가 사고방식의 기만민족의 기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도 유목민족으로 시켜줘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저는 공격적인 거 절대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왜 공격적인 게 나쁜 겁니까? 공격적 마케팅, 공격적인 무역, 공격적으로 세외로 확장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진취적으로 나가야 돼요. 진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쫄리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문제도 사드 얘기 제가 꼭 내가 결국 하게 되는데 제가 100% 강담하자면 여기 계신 분 100% 사드 반대할 겁니다. 전 찬성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 김정민 박사 저거 친일파나 친미주의자 아니야?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논리를 제기해 볼까요? 사드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원하는 사드 기지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3개입니다. 하나 지금 성주에 짓겠다는 거죠. 앞으로 2개 더 지으려는 것 같은데 성주 마을의 사드 레이저 기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도 수도권 방어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수도권 지역에 하나 더 짓겠다는 소리고 하나는 어디다 더 지을까요? 그러면 미국인처럼 생각하세요. 미국인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미국인의 대통령을 생각하고 세계를 침략하고 싶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세계를 정복해야겠다. 뭐 하나 더 3개니까 어디에 지면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데 유리할까요? 너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요 울릉도에다 적극적으로 지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울릉도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국익이 올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독도예요. 울릉도에 사드 기지 생기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견제용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울릉도에 미군 기지 생기면 독도는 주한미군 러시아 경제 관할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 관할권. 그럼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아베가 다시는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돼요. 이 꽉 막아버릴 수 있어요. 이왕 이렇게 문제 생긴 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 중국 쪽에 넘으면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울릉도에 하나 짓죠. 이번에 또 운 좋게 북한 애들이 또 일본 쪽으로 미사일 쐈잖아요. 명분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잖아. 그렇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우린 일본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땅 희생하겠다. 울릉도에 주한미군 집어넣고 사드 짓자. 중국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알지만 하죠. 명분이 없잖아. 우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도는 한국 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짓고자 원한다면은 반대하지 말고요. 그럼 미국이 짓고자 원할 때 어디다 졌을 때 우리에게 국익이 생길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약소국의 살아남는 방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이 사드 문제 굉장히 잘 됐다 보는 거예요. 어허,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 위에 있는 것이 세권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조건 해야 코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국익이 되느냐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도였습니다. 세멘트 붓고 선 만들어 버리자.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한 짓이에요. 이어도에다가 왜 레이더 기지를 짓자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미국은 좋죠. 중국 쪽 바라보면 좋으니까. 이어도가 미군 기지가 들었으면 그건 섬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도를 중심으로 이천 해리는 우리의 경제 여건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들어서는 또 타다 뻗었다고 난리 난다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공격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 기지 짓자고요. 아니 남사군도나 센카쿠 열도는 일본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그런 얘기 없잖아요. 먼저 짓는 임자 아닙니까? 짓자고요. 왜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질까? 이 농경민주적 관점. 우리는 무서워. 언제 쳐들어올까 겁나. 이러지 말고 공격이에요. 공격. 예. 무역 제재 못합니다. 오늘 유라시아 당군에 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 기마민족의 기원이 아까 그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쪽 바이칼이나 그 파미르가 아니고 스키타이 계통의 그 원 뿌리로 들어가면은 그 한 단국이에 흑수와 백산, 그 흑수가 흑해와 아리라트산 그쪽으로 아마 좀 이렇게 교정을 하면 안 될까? 왜냐면 그 뿌리가 아까 우리 김영기 선생님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이 12,000년 전, 9,000년 전에 그 뿌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그 지도는 그쪽 바이카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뿌리 그쪽 흑수와 백산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년의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파멸으로 갑니다. 왜냐? 홍수 때문에 그래요. 전지구적으로 다 죽었어요. 상당수가 많이 죽었는데 어디 살아남았냐? 산꼭대기 올라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스키타의 유적도요, 전부 산꼭대기에서 발견됩니다. 왜 이렇게 평지를 내뜨고 전부 산에 살아있냐? 물 때문에. 물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은 마른 땅을 찾아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퍼졌는데 백두산은 우리랑 연결돼 있죠. 우리 한민족이란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죠. 근데 만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그 12황국에서 딱 한국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산에서 내려왔던 뿌리가 흑수 백산이라고 했잖아요. 백산이 아이라트 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백두산에서 고대 유적의 도시터가 발견됐습니까? 네. 고대 유적의 도시터가 발견됐어요? 발견은 안 됐지만 그 문헌상으로는 거기가 흑해와 어느 문헌상입니까? 한당국이 한강국이 파멸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에 있는 산이 이게 백두산이죠. 잘못 해석됩니다. 하늘이라는 뜻이 네.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천산이라는 뜻이에요. 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산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게 우리 역사의 시연을 그러니까 그게 어딜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한민족이니까 백두산을 찾고 싶은 거예요. 고대 문명이 그만 그 주변에 있냐는 것과 여러 주변 알타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다 털어보면 전부 파미르입니다. 다 파미르라고 얘기해. 불가리아 뭐 다 그래요. 네. 예, 우리가 밤새도록 온라이트 대답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오늘은 요걸 끝내고 우리 김정민 박사가 이제 다시 몽골로 갔다가 10월달에 또 10월 중순에 들어오면 그때 또 우리가 김정민 박사와 같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